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길고 고단했던 하루 일과를 딱 마치고 드디어 거실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아, 하루 중 가장 달콤한 시간이죠. 맞아요. 제일 평화로운 시간인데 고요한 정막 속에서 눈을 감으려는 찰나에 아랫집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쿵, 쿵 하고요.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데요? 그쵸. 게다가 누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허공에 막 쏟아내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아랫집에는 사회와 단절된 채 하루 종일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그 조현병 환자가 살고 있거든요. 네, 참 안타까우면서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소리를 매일 밤 들어야 한다면 과연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심한 스트레스나 짜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떨거나 당장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내 일상을 침해받았으니까요. 네, 방어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의 질문자는 좀 달랐어요. 짜증이 아니라, 미안함이라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하거든요. 바로 그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열쇠요? 네. 인간은 본능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소음이나 위협 앞에서는 상대를 배척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자는 그 벽을 치는 둔탁한 소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소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프니 제발 좀 돌아봐 달라고 사회를 향해 부르짖는 절규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와, 절규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는 2026년 4월 19일 부안에서 열린 한 강연의 내용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였죠. 방금 말씀드린 그 질문자가 이웃과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에 대해 묻고 강연자가 대답하는 형식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심층 탐구는 무슨 뻔한 복지 시스템 확충이나 의료 정책 개선 같은 지루한 논의가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 자료는 인간의 질병, 범죄, 심지어 우리가 신성하다고 믿는 종교적 의식까지 전혀 연관 없어 보이는 이 모든 현상들을 사회의 구조적 방치라는 하나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꿰뚫어 봅니다. 여러분의 기존 상식을 꽤나 강하게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강연의 가장 도발적인 지점이 문제의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데 있거든요. 프레임을 뒤집는다? 어떤 식으로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돌봄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혹은 격리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런 표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뉴스에서 흔히 보는 대책들이죠. 하지만 강연자는 그 조현병 환자의 증상을 어떻게 억누를 것인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사회 전체가 외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의 메스를 들이대죠. 아, 근본적인 원인이요? 네, 강연자는 그 환자를 단순히 치료가 필요한 병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식인과 연구자, 그리고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회의 희생자라고 아주 단호하게 규정합니다. 사회의 희생자라 표현 자체가 굉장히 묵직한데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분석하면서 강연자가 주장하는 자연의 섭리라는 대목에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아, 그 부분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죠. 네, 인류나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자연이 우리에게 그 잘못을 깨닫고 연구하라는 의미로 이런 질환자나 범죄자들을 세상에 내보낸다는 논리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오컬트적이거나 비과학적인 운명론처럼 들릴 수 있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걸 신비주의적 관점보다는 거대한 사회적 생태계의 원리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생태계 원리요? 네. 생태계에서 특정 환경이 조성되면 필연적으로 그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산불이 나는 것처럼요. 아하,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강연자가 말하는 자연의 경고란 사회 구성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나 불평등, 가치관의 상실 같은 병적인 환경을 방치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억눌린 모순들이 누군가의 정신적 질환이나 범죄라는 형태로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뚫고 터져 나온다는 구조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아, 그니까 누군가 한 명이 짊어지고 펑 터진 것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에 쫙 깔려있는 화약고 자체가 진짜 문제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격리시설에 가둬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아, 가둬봤자 원인은 그대로니까요. 맞습니다. 화약고, 즉
그들이 왜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을 연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똑같은 증상을 가진 다른 누군가가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반드시 또 만들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냉혹한 시스템의 현실을 지적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마치 자동차의 그 엔진 경고등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계기판에 빨간불이 깜빡이면 우리는 차를 세우고 뚜껑을 열어서 대체 엔진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들여다보고 고쳐야 하잖아요. 오, 아주 정확하고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벽을 치는 소리는 단순히 길을 막아야 할 소음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시스템 어딘가가 심각하게 고장났으니 제발 열어서 들여다봐라 하고 깜빡이는 거대한 경고등인 셈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깜빡이는 불빛이 거슬린다고 경고등 전선만 쏙 빼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시설에 그냥 격리하는 방식으로요. 맞아요. 경고등의 전선을 끊어버리면 당장 눈앞에 붉은 빛은 사라지겠죠. 하지만 결국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엔진이 터져버리는 대형 사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와, 끔찍하네요. 강연자가 계속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질환자나 일탈자라는 경고등을 통해서 사회가 진짜 앓고 있는 병의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료를 계속 읽다 보면 그 병이라는 개념 자체를 강연자가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환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부분이죠.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특정한 의학적 진단명을 훌쩍 넘어서서 강연자가 정의하는 환자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지더라고요. 의학적 진단이라는 좁은 틀을 깨고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고통으로 시야를 넓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료에 따르면 존경받는 대학 교수, 부를 거머쥔 기업 총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미스코리아나 연예인까지 전부 다 환자라고 규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진행자인 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건데 솔직히 이거 너무 나간 주장 아닌가요? 사회에서 가장 성공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까지 정신적 질환자 취급을 해버리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들으시면 당연히 반발심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면 이 파격적인 주장의 인과관계가 보입니다. 어떤 인과관계가 있죠? 강연자는 병의 시작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요. 병원의 진단서를 받기 한참 전에 인간이 삶에서 방향을 잃고 겪게 되는 갑갑하고 힘든 상태, 그 자체가 이미 1차적인 환자 상태라는 겁니다. 갑갑하고 힘든 상태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막 내 삶이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성경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다면 그게 바로 병의 씨앗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업 총수나 미스코리아도 대중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극도의 갑갑함을 겪을 수 있잖아요. 강연자의 논리가 섬뜩한 이유는 이 심리적인 갑갑함이 물리적인 비극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비극으로 전이가 된다고요? 네, 이 갑갑함을 단순한 스트레스쯤으로 여기고 방치하면 우리의 뇌와 육체는 과부하에 걸립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게 만들거나 그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결국 세포 분열에 이상을 일으켜 암 같은 육체적인 중병으로 발현된다는 겁니다. 아, 세상에. 즉, 마음의 꽉 막힘이 현실의 물리적 붕괴로 터져 나오기 전에 잠복기 환자 상태라는 논리죠. 와, 갑갑함이 육체의 병이나 사고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그 파이프라인의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갑갑함이라는 1차 경고등이 켜졌을 때 도대체 어디로 달려갈까요? 내과나 정신과를 곧바로 가진 않잖아요. 네, 병원은 육체가 아플 때 가는 곳이니까요. 이 자료의 강연자는 흥미롭게도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종교단체라고 지적합니다. 교회, 성당, 절, 혹은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거죠. 아주 예리한 통찰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막 꼬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 의사를 찾기보다는 기도를 하거나 점을 보러 가서 해답을 구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 지점이 바로 사회 시스템의 역할을 분석하는 핵심입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 기관이나 영적 지도자들은 사실상 인류의 1차 병원 역할을 수행해온 겁니다. 아, 1차 병원이요. 네, 육체의 병으로 악화되기 전에 마음의 갑갑함을 안고 찾아온 수많은 1차 환자들을 대면하는 최전선인 셈이죠. 이상적인 시스템이라면 환자가 그곳에 갔을 때 정신적 지도자와 함께 당신의 삶이 대체 어디서부터 꼬여서 이런 갑갑함이 찾아왔는지,
그 근본 원인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면 질병이나 사고로 악화되는 그 고리가 딱 끊어지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종교나 영적 단체들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하면 강연자의 평가는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네, 아주 매섭게 비판하죠.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지만 정작 근본적인 치유를 받지 못하고 그냥 겉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원리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원인을 치열하게 함께 분석해주는 대신에 일시적인 위안이나 신비로운 도술 혹은 기복신앙적인 재주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입니다. 아, 기복신앙이요? 네, 예를 들어 이건 조상의 묫자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 당신의 선천적인 업보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이고 운명론적인 잣대를 들이밀잖아요. 네. 진짜 문제의 원인, 즉 그 사람의 오만함이나 잘못된 삶의 방식을 직면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묘짜리 탓으로 돌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환자는 근본적인 삶의 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 다시 그 갑갑함의 수렁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자료의 논리가 사회 시스템 전체, 심지어 범죄의 영역까지 쭉쭉 뻗어나간다는 점입니다. 네, 스케일이 확 커지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연자가 깡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들이 정부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던 필요에 의한 자연의 환경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 표현이 나오죠. 이 부분은 자칫하면 범죄 조직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려서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이 파격적인 주장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범죄를 옹호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사회학적인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범죄의 수요와 공급이 있다고요? 네, 공권력이나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혹은 억울함을 합법적으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구조적 결핍 속에서는 그 빈틈을 채우려는 일종의 어둠의 질서가 자생적으로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아, 일종의 그늘진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질병이 신체의 면역체계가 무너졌을 때 발생하듯이 깡패라는 존재 역시 우리 사회의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란 뜻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비난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는가를 사회 전체가 연구해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아, 단순히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들이 기생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허점을 아주 뼈아프게 들여다보라는 뜻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가둬두는 교도소 문제로 넘어가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네요. 강연자는 지금의 교도소가 범죄의 근본을 고치는 교화소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고도화시키는 범죄 학교로 전락했다고 꼬집습니다. 교도소야말로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격리와 처벌이 얼마나 무력한 방식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입니다. 맞아요. 교화소의 본래 목적은 그 사람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삶의 궤적을 함께 연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원인에 대한 성찰은 쏙 빼놓고 그저 감방에 사람을 밀어넣어서 시간이라는 벌만 주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뻔하죠.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보다는 막 억울함만 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다른 범죄자들하고 정보만 교환하게 되잖아요. 사기꾼하고 밀수범에 만나서 더 치밀하게 안 걸리는 법을 기획해서 세상에 나오는 식으로요. 네, 현실이 그렇죠. 강연자가 1범, 2범, 3범으로 갈수록 범죄의 스케일이 막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 연구와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데 바로 이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처벌이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그 처벌은 결국 범죄자의 기술만 진화시키는 아주 부작용 큰 백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작용 큰 백신이라 확 와닿네요. 병원, 종교, 교도소 모두 인간의 잘못이나 고통을 다루는 곳인데 이 원인에 대한 연구가 빠져버리니까 결국 증상만 더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꼴이 된 것이죠. 이렇게 교도소에서 근본 원인을 찾는 대신 맹목적인 벌만 주는 답답한 현상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한다는 그 신성한 종교시설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연결이죠. 저는 이 자료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108배에 대한 해석을 보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108배나 3000배 해보신 적 있나요?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절을 하고 나면 마음의 번뇌를 비우는 훌륭한 영적 수행을 했다고 굳게 믿잖아요. 그런데 이 강연자는 108배를 수행이 아니라 일종의 강제적인 기합이자 처벌로 해석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의식을 형벌로 해석하다니 아주 독창적인 시각이죠. 그러니까요. 강연자는 절을 하는 행위의 육체적 역학을 인간의 오만함과 연결합니다.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남들 앞에서 잘났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살았던 그 오만한 시간만큼 종교시설이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강제로 고개를 땅에 쳐박고 엎드리게 만드는 물리적인 기합이라는 겁니다. 와, 고개를 쳐든 만큼 땅에 처박게 만든다. 게다가 이 절의 횟수가 늘어나는 과정이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가벼운 잘못이나 갑갑함을 안고 처음 찾아왔을 때는 딱 3배만 시킨답니다. 네, 부모가 자식에게 처음엔 말로 부드럽게 타이라는 것처럼요. 우리 민족의 정서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2번까지는 봐준다라는 암묵적인 룰이 존재했습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스스로 뉘우칠 기회를 최소한 2번은 준다는 뜻이죠. 아, 3, 4번의 민족이니까요. 네. 하지만 3번째에도 똑같은 잘못을 안고 뻔뻔하게 찾아왔을 때 이때부터는 자비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기합인 108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깊게 몰입했는데요. 저는 108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불교의 108번뇌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철학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강연자가 제시하는 계산법은 철저하게 수학적이고 또 세대를 아우르는 역사성을 띱니다. 네, 이 계산법이 치밀하죠. 1세대, 즉 한 대를 36년으로 딱 잡고요. 조상부터 내려온 3세대를 계상해서 36 곱하기 3을 하면 와, 정확히 108이라는 숫자가 떨어집니다. 이 계산법이 내포하는 심리적 기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 개인의 잘못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3대에 걸쳐 조상 때부터 누적되어 내려온 오만함과 무지의 급수만큼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아, 3대의 오만함을요? 네, 36배씩 3번을 뼈 빠지게 반복하는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운 육체적 기합인 셈이죠. 하지만 이 108배 역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무릎이 닦아지도록 절을 해도 그냥 육체가 지쳐서 일시적으로 얌전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체력이 고갈된 거니까요. 근육통이 사라지고 며칠 지나면 내가 왜 그렇게 오만하게 살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원인을 전혀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원래의 그 오만한 나로 돌아가 버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현대인들이 시험이나 소원을 앞두고 흔히 하는 3000배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과거 조선시대에는 3번까지만 기회를 주고 4번째는 용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3000배라는 개념조차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변하고 현대사회가 되면서 4번째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다시 용서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 씁쓸하네요. 강연자는 이 3000배를 4번째 기회를 구하는 자에게 내리는 뼈를 깎는 가혹한 기합으로 봅니다. 삶의 모순을 지혜로 풀어내는 방법은 배우지 못한 채 그저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벌주며 대가를 치르려는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방대한 논의들을 어떻게 갈무리해야 할까요? 아랫집 조현병 환자의 벽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더 똑똑한 범죄자를 길러내는 교도소, 그리고 절에서 무릎이 닳도록 3000배를 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겉보기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강연자가 일관되게 외치고 있는 하나의 굵은 뼈대가 보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현상에만 급급해서 격리하고 처벌하고 육체적 고통만 주었을 뿐 왜 이런 비극과 갑갑함이 반복되는가에 대한 치열한 원인 연구를 방치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개인의 무지와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방치가 딱 결합됐을 때 인간의 삶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를 이 자료는 아주 냉혹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날카롭죠. 범죄나 질환을 단순히 그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불운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사회의 비극은 형태만 바뀐 채 끝없이 재창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묵직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깊은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셨나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갑갑함이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회사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막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은데도 새벽만 되면 불현듯 찾아오는 공허함 때문에 말이죠. 네,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한 자료의 관점을 빌리자면 그 갑갑함은 단순히 오늘 하루 운이 좀 없었다거나 커피를 덜 마셔서 생긴 피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궤적이 지금 어디서부터 단단히 꼬여 있는지 당장 멈춰서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연구하라고 내 영혼과 육체가 보내는 가장 1차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죠. 다음번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 지독한 갑갑함이 훅 밀려올 때 오늘 이 시간을 꼭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갑갑함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며 외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더 워커홀릭처럼 일에 빠져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번쯤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이죠? 내 삶의 계기판에 쳐진 이 경고등은 지금 나에게 나의 어떤 오만함과 어떤 관계를 멈춰서서 연구하라고 깜빡이고 있는 걸까 하고요. 아, 정말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훌륭한 질문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여러분의 거실입니다. 늦은 밤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 그 소리는 이제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고장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어쩌면 내면의 방황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 타전하는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네요.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무례한 사람이나 뉴스를 장식하는 사건들을 볼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켜진 그 경고등의 의미를 깊게 마주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